만약 어느 어버이날 식사 자리에서 애지중지 키운 친딸이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는 고작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시어머니에게는 무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봉투를 바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함을 꾹 참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화를 터뜨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선영 씨는 실제로 이 굴욕적인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대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강단이라 불릴 만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 수 신혼집으로 해준 아파트를 회수하겠다는 선언만으로 시어머니에게 바친 그 2천여만 원의 효심을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만들어버렸죠. 뒤틀린 혈육의 정 속에서 완벽하게 승기를 잡은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토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천만 원을 받고 기고만장했던 시어머니와 그 돈을 바친 효녀, 지망생 딸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어버이날이었던 그날 서울의 날씨는 무척이나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점심때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딸 지원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소고기 미역국을 정성껏 끓이기 위해서였지요. 냄비 안에서 고기와 미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기대감에 부풀어 울렁거리는 제 마음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식탁 위의 음식들이 데워졌다. 식기를 반복할 즈음에서야 지원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랑 강남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엄마도 이리로 와. 딸의 목소리는 경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식어버린 미역국을 한 번 바라본 뒤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의 에어컨 바람은 서늘하다 못해 살갗의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돈 오비령 씨는 명품 샤넬 슈트를 차려입고 귀에 걸린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번쩍이며 유럽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그 이야기를 마치 대단한 영웅담이라도 듣는 양숭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사람처럼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드디어 주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이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얇디 얇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 이건 10만 원인데 영양제라도 사 먹어. 제 손이 민망하게 허공을 가를 때 지원이는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묵직하고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지원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정중히 받들어 시어머니에게 바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작은 성의예요. 2천만 원인데 늘 젊고 예쁘게 사시는데 보태 쓰세요. 2천만 원.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서치라이트처럼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즐거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릴 정도로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는데 65 나이의 친딸에 의해 제 가치가 현금 봉투의 두께로 공개 처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요동치는 마음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지원아, 이게 대체 무슨 뜻이니?
제 질문이 창피했는지 지원이는 즉각 가시를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제발 속 좁게 굴지 좀 마.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엄마가 알아 스파도 데려가 주시고 명품 가방도 사주셔. 나 아플 때 나보다 더 걱정해 주시는 분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원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 지지대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식사 자리는 저를 향한 공개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범적인 고부 관계를 들러리 서기 위해 초대된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신이 나서 시어머니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떤 향수 좋아하는지도 다 아세요. 지난달에 프랑스 가셨을 때 매장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다 주셨다니까요. 꽃꽂이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 날 바로 제일 유명한 클래스 등록해 주시고 저번에 현우 씨랑 싸웠을 때도 어머님이 현우 씨를 얼마나 혼내주셨는데요. 지원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짐짓 겸손한 척 미소를 지었고 친척들은 정말 복도 많네. 친엄마보다 낫다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 찬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든 찻잔이 식을 대로 식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포장된 사랑에 취해 눈을 빛내는 딸은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원이의 세계에서 저는 이미 침묵하는 배경일 뿐이라는 것을요. 32년 동안 저는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열이 나면 밤을 새워 몸을 닦아주었고 수험생 때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뒷바라지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딸의 머릿속에서 빛바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일어설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줄곧 침묵을 지키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오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에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화를 낼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놓인 그 얇은 봉투를 지원이 앞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말 잘했다. 제 목소리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오 여사님이 네 엄마라면 자식 된 도리로 남의 등골을 빼먹으면 안 되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딸과 그 곁에서 침묵하던 사위 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서울 시내 아파트. 아직 명에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증여 취소하기로 했다. 내일 당장 구청 가서 절차 밟을 거니까 그 집에서 최대한 빨리 방 빼라. 가서 내 진짜 엄마한테 새 집 사달라고 하렴. 시어머니 오미령 씨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수습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원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 한 소린데 그걸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어떡해요. 가족끼리 너무 좀스럽게 굴지 맙시다. 저는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오, 여사님. 이건 좀스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려는 배려지요.
저는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들을 뒤로 한 채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먼저 사위 현우가 전화해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원이가 그날 술 기운에 실언한 거예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파트 일은 저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달래는 말투로 바꿨습니다. 사부인 우리 다 같은 엄마잖아요. 애가 철없으면 우리가 참아야지. 이렇게 나오면 애들 입장이 뭐가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 여사님, 저는 지금 제 자식 철들게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은 지원이었습니다. 울음 섞인 분노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우리 집 풍비박산 내야 속이 시원해 온 가족이 엄마 때문에 난리 났단 말이야. 충동, 저는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지원아 사흘 주마. 내 집에서 짐 빼라. 말을 마치고 저는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벨이 울렸고 문을 열자 우산도 없이 젖은 채 서 있는 지원이가 보였습니다. 화장도 번지고 옷도 젖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짐도 없이 명품 가방 하나만 달랑 맨 모습이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서 무척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 만에 입을 뗐습니다. 엄마. 현우 씨는 시어머니가 데려갔어. 딸의 눈빛에는 만견자실함과 굴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더러 엄마한테 가서 잘 말해보래. 아파트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 능력에 달렸다고 빗물이 딸의 머리카락을 타고 현관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잘난 시어머니 오미령 씨는 참으로 영악했습니다. 마지막 압박조차 모녀간의 천륜을 무기로 이용하려 들었으니까요. 저는 놀라지 않고 그저 옆으로 비켜서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제 목소리에는 연민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손님을 대하듯 평온했습니다. 딸은 묵묵히 들어왔고 저는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지원이는 얼굴과 머리를 대충 닦아내더니 거실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저는 앉으라고 권하지도 물 한 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제 것이어야 했을 이 집에서 생소함과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끼길 바랐습니다. 잘 말해보라고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한테 확실히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저는 거실장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와 빛바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펼쳐 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부터 봐라. 지원이가 주저하며 받아든 것은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 800만 원과 날짜. 지원이에게도 익숙한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다. 너 결혼한 첫 해에 맹장염으로 수술했을 때 시어머니가 병실에 과일 들고 와서 말동무 해준 거에 감동했다며. 그런데 너는 모르지. 그 수술비 800만 원 청구됐을 때 내 좋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자기 남편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 결국 그 돈 나랑 네 아빠가 노후용으로 들어둔 저축성 보험 약관 대출받아서 낸 거다. 그 영수증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지원이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수증과 저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분홍색 보온병이었습니다. 두 번째 너 대학원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홍삼이랑 전복 보내줬다고 했지. 내가 그때 그거 먹지 말라고 너 체질에 안 맞는다고 말렸더니 엄마가 샘나서 그러는 거냐고 대판 싸웠지. 그러다 결국 크게 알아누웠고 그런데 지원아 네가 시어머니랑 고부간의 정을 나누는 동안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너한테 맞는 약자에 달여가지고 이 보온병에 담아줬어. 너한테 주면 엄마 잔소리 싫다고 안 먹을까봐 아래층 편의점 아주머니가 주신 거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너 그해 여름에 한 번도 더위 안 먹고 공부했던 거. 정말 그 홍삼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지원이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온병이 식탁에 놓이며 텅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딸의 심장을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영원히 꺼내지 않으려 했던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너 유산하고 몸조리할 때 시어머니가 비싼 산후관리사 붙여주고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지. 나중에 나한테 슬쩍 그러시더라. 이런 일은 부정 타는 거라며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피해야 한다고. 너는 엄마인 내가 전화로 찬물 만지지 마라. 찬 거 먹지 마라. 잔소리만 한다고. 싫어하며 전화 끊어버렸지. 그런데 그 비싼 산후관리사가 가져온 식재료들. 내가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토끼랑 닭 사다가 네 집 문 앞에 두고 간 거였다. 네 아빠 친구가 시골에서 보내준 거라고 거짓말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이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지원이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고 눈물은 끊어진 굿을 꿰미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그토록 믿었던 시어머니가 더 엄마 같다는 신념은 이 세 가지 진실 앞에 처참히 깨져버렸습니다. 한참 후 지원이는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 안 했겠니? 네. 자신을 좀 더 챙기라고 수도 없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해주는 달콤한 말, 몇 마디 명품 가방, 몇 개에 눈이 멀었지.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너는 내가 시샘해서 이간질하는 줄 알았잖아. 사람 마음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란다. 직접 보고 직접 아파봐야 아는 거지. 저는 딸에게 다가가 영수증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마디 한들 오 여사가 가방 사주러 가자는 한마디를 못 이기더구나. 너는 SNS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만 믿고 그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것들은 보려 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말해봐라. 나랑 뭘 더 확실히 따져보겠니? 네. 좋은 엄마가 무슨 능력으로 이 아파트를 찾아오라고 하더냐. 제 말은 송곳처럼 딸의 허영심을 찔렀습니다. 지원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딸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으려는 익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행복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건 자신이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요.
저는 냉소하며 서류를 치웠습니다. 그래, 정 못 믿겠으면 가서 직접 물어보렴. 문 열어둘 테니.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과 빗줄기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가서 물어봐. 그 수술비 800만 원 산후조리대의 그 방관. 네, 좋은 엄마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똑똑히 듣고 와라. 하지만 기억해. 오늘 밤 이후로 네가 누가 진짜 가족인지 깨닫기 전까지 이 집 대문은 다시는 너를 위해 열리지 않을 거다. 제 말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복잡한 눈빛을 남긴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을 사지로 몰아넣는 기분이었지만 이 길은 오롯이 딸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점점 타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자책이 들 즈음 나흘째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자주 가던 그 카페인데 와줄 수 있어? 지원이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카페에서 본 지원이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움푹 패고 안색은 끔찍할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딸은 텅 빈 눈으로 제가 없는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원이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현우를 먼저 만나 위로받고 싶었지만 사위의 태도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원이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따지면 뭐해 우리 엄마 원래 말 예쁘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돼 아파트 날아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엄마가 너 아파트 못 찾아오면 이혼하라고 난리셔. 딸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남편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온갖 부드러운 말로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오미령 씨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가 마음 돌렸니? 지원이가 고개를 젓자 시어머니는 표정을 싹 바꾸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너처럼 쓸모없는 애랑 고부 사이로 지내면서 쓴 돈 이제 계산해야지. 명품백, 옷, 보석, 스파 비용. 그리고 너 배운다고 설친 클래스 비용까지. 대충 계산하니 3억 정도 되더라. 아파트 못 찾아오겠으면 내 엄마가 몰래 챙겨준 비자금이라도 가져와서 갚아. 그럼 깔끔하게 끝내줄게. 지원이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매번 마신 애프터눈 티, 가격까지 상세히 적힌 청구서를 보며 자신이 광대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같은 거 없어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엄마가 회계사인데 돈을 안 빼돌렸을 리가 없어. 너도 네 엄마 닮아서 계산적인 년인 거 다 알아. 아파트 없었으면 네가 우리 집 문턱이나 넘었을 것 같니? 지원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오미령 씨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 차갑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니?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냥 나왔어, 엄마? 이제야 알겠어.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너무 한심했어. 드디어 깨어난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뒤에야 말이죠. 저는 일어나 어릴 때처럼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지원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에게 집이라는 단어는 지난 며칠 사이 화려한 감옥에서 냉혹한 거래소로, 그리고 마지막엔 언제든 불을 밝히고 기다려주는 유일한 항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제가 낮에 끓여둔 갈비탕 냄새가 났습니다. 지원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무너진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눈물 닦아라. 우리 집엔 눈물 필요 없다. 제 말투는 딱딱했지만 딸의 울음은 멈췄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갈비탕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얹어 주었습니다. 지원이가 가장 좋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밥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 문턱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 결혼할 때 내가 한 말 기억하니? 오, 미령, 저 여자는 장사꾼 같으니 너무 마음 다 주지 말라고 했지. 그때 네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편견이 심하다고, 다른 시어머니들은 안 그렇다고 했지. 지원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과 달콤한 말에 취해서 귀에 쓴 소리는 안 들렸을 거야. 엄마가 말하면 이간질이고 안 하면 방관이 되는 상황이라 나도 입을 닫았단다. 직접 넘어지고 피가 나봐야 아픈 줄 아니까. 이제 아프니 지원이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면 됐다. 이제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다. 오, 미령이가 청구서까지 보냈으면 너도 네 인생의 장부를 정리해야지. 이혼할 건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여자가 준 선물들이 증여인지 채무인지 법적으로 따져야 해. 여기 변호사 명함 있다. 내 이모 아들인데 가사 전문이야. 당장 연락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에겐 눈물 말고 머리와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다. 지원이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금사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날개를 퍼덕여 일어서야 하는 독립된 개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원이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가계 기록과 금융 거래를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철저한 회계사 같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가장 깊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건 집이 아니라 가치로 거래하는 회사였어. 내 자산이 빠지니 바로 퇴출당하는 그런 회사 말이야. 더는 그런 데서 내 인생 낭비 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소리 없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사위와 시어머니는 지원이가 변호사를 선임할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온갖 감성파리와 유언비어로 압박해왔지만 지원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로 직장 일에 매진했고 금방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내 제안서가 채택됐을 때 기분 명품 가방 받을 때보다 훨씬 짜릿하고 든든했어. 이혼 절차가 끝난 날 지원이는 억지로 얻어낸 위자료가 아닌
자신의 몫인 재산 분할금을 받아왔습니다. 오미령 씨의 황당한 청구서는 당연히 휴지 조각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찾아온 어버이날. 아침 일찍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원이가 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생선찜,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정갈한 반찬들까지. 엄마 오늘은 엄마가 귀빈이야. 앉아만 계세요. 햇살이 내리쬐는 식탁에 마주 앉아 딸이 끓여준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현우 씨 다시 결혼한대. 이번엔 빌라를 해오는 부잣집 딸이라나 봐. 지원이가 무심하게 생선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나보다 좀 영리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처럼 좋은 엄마가 있든가. 무슨 소리니 세상 모든 딸에게 엄마 같은 엄마가 있는 건 아니잖아. 아파트 한 채로 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엄마 말이야.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제가 끓인 국은 아무도 먹지 않았지만 오늘 딸이 끓여준 이 국 한 그릇은 제 인생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제 집을 뒤흔든 그 지진은 비록 결혼이라는 낡은 건물을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에 아주 단단하고 선명한 미래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이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이의 깨달음은 뼈 아픈 대가를 치렀습니다. 실패한 결혼을 통해서야 비로소 설탕 발림과 진심 어린 약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요. 10만 원 용돈 봉투에서 시작해 직접 차린 정성 어린 식탁까지 변한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한 여자가 정의하는 가족과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여러분은 선영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셨을까요? 혈연의 전기 물질로 계산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각자의 인생 경험이 다르기에 정답은 없지만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